은하들도 이렇게 지지볶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성장을 막 영향을 주면서 해나가는데 이전에 천문연구원에서 했던 일은 끝냈고요. 하블리 입자물리연구소 소속으로 베라루빈 천문대 관측 전문가로 갑니다. 그 베라루빈 천문대? 네. 거긴 어떤 데예요? 일단 칠레에 있고요. 남반구에 세워지는 완전 초신상 망원경인데 구경은 8.4m라서 일단 직광력이 되게 좋습니다. 빛을 모으는 능력이 좋아서 네, 되게 깊게 탐사를 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달려있는 카메라가 인류 최대의 카메라예요. 그냥 사람 몸뚱아리 넘는 구경이 커가지고 좋은 거는 직광력이에요. 빛을 이렇게 모으는 능력. 확 모아가지고. 천문학자들한테 광자는 그냥 곧 정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천체의 나이, 양, 뭐 가스의 질량,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꺼낼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세밀하게 꺼내기 위해서는 광자를 더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구경을 자꾸 늘리는 거죠.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2억 화소입니다. 32억 화소면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 거지? 32억 화소가 요거까지. 대략 서울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에 놓인 골프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겠지. 맞아요. 그치? 맞아요. 야, 근데 이건 해상도를 떠나서 사진 한 장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네, 테라 단위고요. 테라요? 3일에 한 번씩 남반구 전체로 훑을 수 있어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그런 망원경 신상 네. 가격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나 이런 거 궁금하네. 네, 얼마 정도? 조단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조 단위로 가죠. 큰 망원경은 그렇습니다. 망원경 하나가 조 단위라고요? 가격이? 네, 네, 네. 그러면 카메라처럼 그 렌즈 값인가? 거기는 거울이 비싸요. 아 진짜 새로운 걸 좀 많이 알게 되네. 우리 미니 박사님은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99.9%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근데 과학자분들은 그러면 왜 과학자들은 다들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보는 건지 나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우주에 진짜 많은 게 물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 화성에 물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물기 발견했잖아. 달도 있어, 달. 화성에 물기 발견했잖아. 그럼 잠깐만 미생물 또 아시잖아. 그 물기가 있다라는 거기에 그러면 지적 생명체는 아닐지라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을 확률이 있다 없다. 있죠. 있다. 그리고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물 말고 별이 탄생하는 지역을 그냥 분석을 해봐도 유기물들이 정말 많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생명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외계 생명체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원소 중에 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인. 네, 그래서 최근에도 위성 쭉 지나가면서 막 분출되는 거 인이 있다 발견했는데 이게 인이 중요한 이유가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에 가장 작고 간단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플랑크톤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플랑크톤. 특히 물인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들. 그리고 플랑크톤이 살기 위해 필요한 그 내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를 화학 분석을 다 했어요. 한 4,000개 정도 되는 원자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인이 단 하나 있어요. 단 하나. 그러니까 인 하나가 없으면은 플랑크톤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네, 그래서 인이 있냐 없냐를 보는 이유가 모든 지구 생명의 시작점이 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있는 곳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면 분명히 찾다 보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외계에서의 생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는 그 함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가 대략 역사가 이제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하고 초기에 몇억 년 동안은 거의 태양계 전체가 불안정해가지고 지구가 계속 폭격을 받는 상황이어서 말하자면 압력밥솥 안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때는 생명이 이제 있어도 금방 타서 없어지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40억 년 전쯤에는 이제 그런 마치 압력밥솥 같은 상태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터질 건 터지고 네, 이제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죠. 태양계가 전체가 이제 우리가 아는 지금 태양계의 모습으로 대충 안정화되고 나서 안정화. 그 직후에 바로 생명의 증거들이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이 지구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단순한 원시 생명체는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인 이제 말하자면 박테리아, 세균 같은 거를 쓸 거라 생각하는데 단세포 생물이요.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데 25억 년에서 30억 년 이상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근데 생명은 거의 바로 생겼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게 더 힘든 일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오래 걸릴 게 이상하게 또 생명이
네. 이건 누군가 그럼 설계한 거 아니야? 이걸 설계했어. 엔지니어가 있는 거야. 프로메테우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되게 힘든 우연을 뚫고 생긴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 옆에서 새로운 별과 행성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꽤 괜찮은 행성이 생기고 나면 생명이 거의 바로 생기는 게 아닐까? 예전에는 지구에서 생명은 따뜻한 얕은 바닷가에서 생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번개 같은 게 치면 바다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다가 수프처럼 됐을 거다. 그래서 원시 수프 가설이라고 해서 옛날에 막 원시 지구에서 막 번개가 치고 거기서 그 번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거기서 원시 생명이 출현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 요즘은 이 이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열수 분출공이라고 해서 바다 속에서 우리 바다 밑에 들어가면 용암 있잖아요. 땅 밑에 들어가면 용암 있잖아요. 올라오지. 그러면 물이 거기 만약에 들어가면 용암을 만나면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확 올라서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굴뚝처럼. 온천같이. 근데 거기에서 아주 오래된 생명의 흔적들이 발견되고요. 거기에서 생명이 최초로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다가 씨를 누군가 뿌린 거 아닐까? 그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거기 자체가 아까 말한 밥솥이에요. 아, 밥솥. 왜냐하면 압력이 높으면 물이 점점 끓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심해 열수는 물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게 100도에서 펄펄 끓잖아요. 거기는 300도 정도가 돼야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학 실험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실험 도구가 밥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진짜 밥솥은 아니고 그거를 되게 더 튼튼하게 만든 우리가 수열 반응기라는데 왜냐 온도가 더 높고 물이 있고 뭐가 하면은 안 될 일들이 갑자기 생겨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이것저것 넣고 하면은 뭉칠 게 없는데 씨앗이 생기는 것처럼 작은 덩어리들이 자라나기도 하고 이런 게 실제로 보여요. 참 신기하긴 합니다. 아니 그 현 박사님, 네.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찾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냥 가보는 거죠. 가까운 우주는. 우주를요? 네, 가까이? 직접 탐사를 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있습니다. 가볼까? 화성? 뭐 화성이라던가 뭐 아니면 금성이라던가 최근에는 소행성까지 뭐 방문을 했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미생물이 있다거나 뭐 생명의 흔적이 있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방법. 지금 갔다 왔잖아요. 네. 어때? 지금 결과가 어때? 뭐 직접적으로 미생물이 검출이 됐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기물 같은 것들은 뭔가- 검출이 되어 있다. 네. 거기서 온. 근데 그러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진짜? 네. 잠깐만요. 지금 뭐 날 평가하는 거. 좋은 질문이세요. 감동받아. 아니 되게 산소가 있어야지. 이 기본인데. 사실은 네.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 아주 오랫동안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생명은 많았는데요. 산소가 없었던 게요. 산소가 사실 생명한테는 독이에요. 진짜요? 네. 왜요?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켜서 인간도 지금 지구가 21% 산소인데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산소만 안 마시는 게 그렇게 하면 폐가 다 염증이 돼가지고 이게 다 썩어버려요. 다 산화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모든 물질을 막 쇠가 녹쓰는 것도 산소랑 붙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산소가 우리의 노화도 그러면 산소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산소가 활성산. 그래요? 활성산소라고. 나는 공기 없으면 못 참아. 못 살아. 못 살아. 자외선을 맞으면 산소가 되게 공격적인 물질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피부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네. 맞으면. 처음 그래서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애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식물이 산소 만든 것처럼 진화했을 때 지구상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다 죽었을 거라 생각해요. 야, 이건 또 되게 색다르네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욕을 할 때, 야, 이 산소 같은 여자가, 야, 이 산소야. 이게, 욕이 될 수도 그러면 있겠네. 이 30억 년 전에 얘기했으면 욕이죠. 네, 지금은 예. 이제 지금은 꼭 필요한 존재지만 예.
네, 우리가 그 나갈 수 있는 우주는 되게 좁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성능 좋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생명 활동이 있을 법한 지역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지역을. 그래서 망원경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일단은 보편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조건이 우리 지구, 요거랑 같은 조건에 있는 행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 찾아본 적 있어요? 혹시 지구랑 그럼 똑같은 지금도 행성? 찾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찾아요? 지구랑 똑같은 행성. 그 뜨겁고 아까 차갑고 요 중간에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을 주로 탐사해요. 그 지역에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품은 행성이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찾을 확률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고 골디락스 존. 네, 골디락스 존 혹은 이제 생명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그 광도 차이를 찾아내서 이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들을 우선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그거를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케플러. 예, 네. 들어봤어요. 예. 네, 많이 외계행성에 약간 관심 있으시면 외계행성 이름들이 케플러 뭐 이렇게 들어봤어요. B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망원경 이름 때문에 그런 네, 거였어요? 네, 네. 프로젝트 이름이죠. 3, 2, engine start, 1, 0, and liftoff of the Delta II rocket with Kepler. Burning engine chamber pressures are building. Groundlit solid motors are building in chamber pressure. 근데 그 중에서 골디락스 존에 들어가는 행성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000개. 5,000개면은 뭐 한 500개. 500개? 6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개도 밖에가 아니라 60개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환경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지구랑 그나마 비슷한 것들은 23개밖에 안 돼요. 23개. 다른 태양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가죠. 갈 수는 갈 없죠. 수는 없잖아. 갈 수는 그러니까 없지. 이게 미스테리지 이제. 갈 수가 가장 갈 수가 가까운 게 없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고 해서 4.3광년 정도 거리에 4.3광년요? 네, 네.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을 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빛을 쐈어. 그리고 후레쉬로 따지면 레이저 포인트지. 픽 눌렀는데 이게 4.3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사람 있어라고 후레쉬를 보냈는데 거기서 답을 듣는데 8년이 넘게 걸리고 왔다 가야 되니까. 8년이 걸리는구나.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저기 타임머신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과거로 가냐 시간 얘기를 좀 한번 해보기로 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이 태양계 안에 그러면 약간 살만한 행성이 어떤 행성들이 있어요? 후보군이. 일단 골디락스 존에 골디락스 걸려 있는 게 지구가 중심에 있고 안쪽으로는 금성, 바깥쪽으로는 화성이 있어요. 근데 그 금성이나 화성에 실제로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봤는데 미생물 같은 흔적이 직접적으로 발견되진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긴 하지만 근데 목성이 태양에 준할 만큼 우리 태양계에서는 가장 큰 행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목성에는 위성이 알려진 것만 79개가 있어요. 일은 아 목성 네. 근처에 위성들이 네, 네.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하는 건 맞아요. 지구보다는 지구보다는 사실 작고 작아. 달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애인데 이제 그 얼음으로 된 표면이 발견이 됐고 그 얼음 표면에서 소금도 발견이 됐어요. 소금은 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얼음 표면 밑에 바다가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11km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근데 거긴 자그마치 100km예요. 그럼 거기 열수 분출공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성 활동이 딱 거기서 관측이 돼가지고 오히려 네. 목성 근처에 있는 위성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괜찮은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나사 과학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유로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이미 후보군으로 가진 게 많아요. 토성의 엔셀라두스라는 토성에도 이제 위성 중에 엔셀라두스라는 게 있는데 진짜 조그매요. 이 정도 되는데 물을 지구만큼 갖고 있어요. 그 행성은 네. 그러면 아까 거기에는 말한 인이 있던 게 거기예요. 거기가 또 소개가 뜨거워서 행성 활동이 있어갖고 토성 근처에 있는 애인데 네. 왜냐하면 물이 우주 밖으로 나와요. 물기둥이네. 야. 약간 우리 온천 가면은 간헐천 튀어나오듯이 그게 우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관심 있고 봤던 게 이제 단순하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 환경만 보면은 금성은 생명이 살만한 환경이긴 해요. 그래요? 그렇죠. 금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막 400도씩 빼고 막 이산화탄소 높고 무엇보다 무섭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황산으로 된 비가 내려요. 금성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 비 맞으면? 그 맞으면 여기 살 다 탈모. 녹는 거죠. 탈모? 그 염산보다 좀 더 강한. 아이고 그러면은 뭐 야. 근데 아니, 이게- 행성 자체를 녹이겠는데 개동 내면. 근데 이게 황산이라는 물질이 재밌는 게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황산이에요. 그 이 네모난 배터리가 황산이랑 납으로 돼 있는데 그 목적이 배터리라는 건 결국 전기를 만드는 거고 전기를 만든다는 건 전자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이 전자를 사용해요. 신호를 신경 전달하고 모든 게. 그러면 그런 행성에는 황산을 맞았을 때 금속을 먹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 사는 생명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네, 완전히 그 환경에 또 맞는 생명체가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다. 또 엄청 추운 행성을 예로 들어도 우리 몸이 물로 돼 있는 걸 상상하니까 영하로 내려가면 다 얼어서 못 움직일 거다 하는데 근데 암모니아 같은 건 안 얼어요. 그래 체내에 암모니아로 구성돼 있는 규소뼈를 갖는 생명체는 구동이랑 반응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인간이 상상하는 생명체를 벗어나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나 이런 범위가 넓어져서 사실 지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 심해에 사는 심해어들도 어떻게 보면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 그렇지. 환경에서 이 체력이라든가 그런 그 행성의 환경에 딱 적응한 그런 외계인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적 생명체. 자,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이런 외계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